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이 너무 꼬였어.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두 번째 테이크, 두 번째 녹화가 되겠습니다. 아마 정세는 선생님은 자기 빼놓고 이거 찍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까 전에 찍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4월 14일인데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잘 되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제 시간에 와서 출석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 참 훌륭한 학생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출석 체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거 확인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바로바로 메시지 보내드리거든요. 담임 선생님께 연락 받으면 잊지 말고 꼭 와서 위드람에다가 출결 체크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위드람이 접속자가 폭주해서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우리 동아시아사 수업의 경우에는요, 서버가 다운될 리 없는 아주 안정적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람의 출결 체크는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참 훌륭한 수업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놓으신다면은 선생님이 수업 영상 올릴 때마다 그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목축과 목축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앞에 아무도 없으면 되게 어색해가지고 수업 녹화가 잘 안 됐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익숙하네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목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목축의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방목과 그리고 유목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풀어놓을 방자 가축기를 목자예요. 거기 나와 있죠. 일정 구역 안에 가축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방목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요, 비교적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풀도 많고 풀이 자라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일정 구역 안에 가축들을 가둬 놓고 니네 알아서 먹어 이렇게 풀어놔도 충분히 가축들을 계속해서 길러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식량 자원이 받쳐주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목 같은 경우에는요, 농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보통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방목을 함께 병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풀이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잘 자라기 때문에 굳이 이동할 필요 없이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바로 이 유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자, 유목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자는요, 떠돌아다닐 유자예요. 다시 말해서 유목이란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목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정처 없이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면 밑줄 칩시다. 겨울 수경지와 여름 수경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릅니다. 숙영지라고 하는 것은 뭐 숙박하고 야영하는 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봅시다. 유목은 어떤 곳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느냐? 거기 밑에 나와 있는데 밑줄 칠게요. 농경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춥고 건조해서 풀이 잘 자라지 않고 풀이 자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서 주로 유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일단은 살아야 되겠고 가축들한테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충분하지 않고 풀이 자라는 속도도 느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땅에서 가축한테 풀을 뜯어먹게 한 다음에는요, 그게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가축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풀을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목의 경우에는요, 농경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늦고 풀 자체의 양도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축들을 먹일 풀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 수경지, 여름 수경지는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이 유목 지역의 경우에는 춥고 건조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겨울에는요, 그래도 좀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위도가 낮고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또 해발 고도가 낮을수록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좀 따뜻한 남쪽 저지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축들을 먹이고요. 여름에는요, 이 유목지역도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 그래야 나중에 추운 겨울날 먹을 풀을 남쪽에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고지대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유목이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에 지낼 땅과 여름에 지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유목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유목민의 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슨 생활을 한다? 이동 생활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 민족들처럼 한 군데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들은 집 역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이어야 되겠죠. 그죠? 자, 유목민들이 사는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년 전에 했던 그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으려나요? 거기 보면은 연예인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펜션처럼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 마당에다가 몽골 텐트 게르를 지어놓고 숙박객들을 받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TV에 나왔었어요. 선생님이 교재에 사진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게르는요, 몽골식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얀색 천과 그리고 이제 펠트라고 하는 두꺼운 천과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문에 문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나무 기둥을 바탕으로 이제 주변에 펠트라고 하는 두꺼운 천을 대서 만든 천막을 가지고 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녹화 잘 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네, 혼자 찍다 보니 잘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네요. 뭔 얘기를 하다가. 네, 그래요. 자,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식 가옥이라 그랬어요. 조립과 분해가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익숙한 게르를 설치하고 치우는 것에 익숙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시간 정도면은 이 게르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치우는 거는 한 1시간 정도면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가옥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네, 게르라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들의 생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이냐? 늦추십시다. 그것은 바로 가축의 사육과 활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가축들을 기르고 그 철저하게 가축들을 활용함으로써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때에는 사냥, 수렵을 통해서 또 부족한 식량이나 고기가 식량이죠. 가죽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요. 또 농경 지역의 사람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밑에 유목민들이 기르는 대표적인 가축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양, 염소, 낙타, 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 빈칸에 들어갈 유목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은 이동수단이에요. 그죠?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말은 생존에 반드시 필수적인 동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한 말은 강력한 전투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죠? 말 타는 사람이 그죠? 이동도 빠르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달려가는 파괴력도 있고, 그죠? 다양한 전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탐으로써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자원이 부족한 이 유목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왜냐? 그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농경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은요, 이동수단이자 전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들 유목민족에게 식량, 도구, 의복, 연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말이 주는 식량 뭘까요? 그렇죠, 말고기예요. 말고기 먹어봤나요? 약간 소고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2학년들 이제 수학여행 가서 먹어볼 기회가 있진 않겠지만은 제주도 가면 말고기 파는 식당들 있거든요. 좀 좀 탄력이 있는 탱탱한 소고기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유목 지역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유주라 그래서 말의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막걸리처럼 생긴 그런 어떤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도구는요, 말의 뼈를, 크고 단단한 뼈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말의 가죽을 벗겨서 의복을, 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료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방구에다가 불 붙여보고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아까 정세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영상 듣다가 심심하면 한번 불을 붙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또 집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하잖아. 그지? 물론 뭐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다 이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심하시면 방구에 불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인간이나 동물의 방구 혹은 똥 이런 데에는요,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갖다 대면 팡 하고 불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들이 가축을 기르거나 사냥하러 나가면은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등에다가 이제 커다란 바구니를 짊어지고요, 집게 같은 것들을 들고 초원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햇볕과 바람에 잘 마른 말의 똥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서 그걸 집으로 가져와요. 몽골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잘 마른 말똥을 가져와서 성냥을 치 그어서 살짝 불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불이 아주 활활활 타올라요. 이 추운 유목지역에서 또 나무, 땔감 같은 것들을 구하기 쉽지 않은 유목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료로서 활용이 되는 게 말똥입니다. 자, 이렇듯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에 반드시 필수적인 가축이었고요. 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목민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선생님도 혼자 수업하니까 재밌네요. 맞아. 자,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곧 이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밑줄칠게요. 부족 단위의 이동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할 때 함께 다니는 단위가 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 정도가 함께 다니는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인공위성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실 이동 생활을, 부족들이 이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 어떤 부족들이 어디에서 언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왕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다시, 자, 이 사람은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고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국가나 민족 이런 것들은 이 유목민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험난한 초원 지역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의 공동체는 나의 부족이란 말이야. 나와 함께 이동생활을 하는 부족이 중요하지 국가나 민족 이런 것들은 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목민족 사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밑줄 칩시다. 부족장이라는 거예요. 부족장의 권한이 강합니다. 이 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 리더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어야 이 부족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 부족장을 믿고 따라가야 우리 부족이 함께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목민족 국가라고 한다면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여러 부족들이 다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험난한 초원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족과 부족들끼리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들은
제한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 거기 나와 있는데 목초지를 둘러싸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부족과 부족장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들끼리 잘 단합이 된다거나 협력이 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왕이나 왕보다는 부족장을 잘 따르다 보니까 사실 유목민족 국가에 왕이 있기는 하지만 군주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을 행사한다던가 아니면 강력한 권한을 발휘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한다던가 통제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목민족은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의 힘이 강하지 왕과 같은 이런 어떤 군주가 있기는 하지만 농경민족만큼 그 왕의 힘이나 단합이나 통제력이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춥고 건조하고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초지예요. 목초지 무슨 뜻이냐면요, 가축기를 목자, 풀초자, 땅지예요. 가축들이 먹일 수 있는 풀이 자라는 땅이 목초지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잘 자라는 목초지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부족이 목초지를 차지하느냐? 그렇죠. 여기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부족들끼리 붙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목초지를 차지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유목지역, 초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목초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서로 이렇게 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자주 빚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합이나 통제 잘 되지 않고요. 왕이 있지만 사실 힘을 별로 못 쓰고 부족장이 훨씬 더 권한이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강한 사람, 강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부족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의 경우에는 힘의 논리가 굉장히 잘 작용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단합과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잘 흩어지는 이 유목민들이요, 어떤 일이 가끔씩 벌어지기도 하느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을 했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요, 평소에 그렇게 단합 안 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유목민족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죠. 그죠? 사실 몽골족들의 경우에는요, 유목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힘이 약하고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등장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강력한 어떤 단합력, 통제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징기스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죠. 그러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어떤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역사를 배워나가면서 우리 동아시아 교재 내에서 또 이런 얘기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이 유목사회 발전 보도록 합시다. 자, 유목민들의 삶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된 것들이 있어요. 발명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밑줄 칠게요. 안장과 등자라는 것이에요. 안장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5세기경에 발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자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2세기경에 발명이 된 것이거든요. 자, 일단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말이네요, 그죠? 히히히 말, 콧구멍도 있고. 자, 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곱비라고 그러죠, 그죠? 곱비를 이렇게 쥐고 사람이 타는 요런 이제 모습이 승마의 모습이죠. 말 타는 모습인데, 자, 안장과 등자라고 그랬습니다. 안장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말 위에다 얹는 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기 편하게 말 위에다 앉는 의자가 안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안장이 생기면서 뭐가 좋아졌을까요? 안장은
사람이 말 위에 앉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사람이 훨씬 더 말을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정적인 승마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 위에서 균형 잡기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는데 들어가는 피로감도요.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말을 오래 탈 수 있게 되고 말을 오래 탐으로써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안장의 발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등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등자는요, 일종의 발걸이에요. 발걸이. 분필이 부러져서. 발걸이입니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발을 사람이 거는 발걸이를 가지고 등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등자가 발명이 됨으로써 무엇이 좋아졌을까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 전에 이렇게 으쌰 쭉 뛰어가지고 타야 되는데 등자가 생겨서 이렇게 편하게 발 걸어 탈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뭐가 좋아졌을까? 자, 원래 등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말 위에서 안 떨어지려면 양손 중에 적어도 한 손은 말에 고삐를 쥐고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등자가 발명이 되면서 발에 힘 빡 주면은요, 등자 위에서도 충분히 균형을 잡으면서 고삐를 쥐지 않고도 말을 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자가 발명이 되면서 무엇이 가능해졌느냐?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양손을 사용하는 게. 자, 그렇다면 한 손만 있을 때는 쓰지 못했는데 양손을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말 위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활입니다. 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요, 활. 전투의 수단이죠. 무기잖아요. 그죠? 자, 이 유목민족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 타고 이야 다그닥다그 달려가서 쾅 하고 부딪히는 이런 게 이제 유목민족의 전투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 유목민족들이 강력한 전투력을 보이는 것은 어떤 전투 방식이냐면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겁니다. 자, 저기 보여요? 말을 타고 다그닥다그 달려가가지고 활을 쏘는 거죠. 자, 그럼 적들이 이제 이 유목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막 달려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말을 타고 도망가면서 활을 쏩니다. 자, 그러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저기 도망가. 그러면 다시 말을 타고 쫓아가면서 활을 쏴요. 이런 식으로 적정 거리 유지하면서 충돌하기 전에 이미 활로 절반 이상 상대의 길을 꺾어놓고 전투를 시작을 하는 게 유목민족의 전투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활을 말 위에서 쏠 수 있게 되면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무엇도 가능해졌어요? 장거리 이동도 가능해졌어요.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해 가면서 다른 민족들과의 전투, 전쟁 이런 것들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단기간에, 그 짧은 기간에 매우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이런 활동 같은 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이 안장과 등자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상당한 활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런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족들이 그들에게 부족한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약탈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게,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게 안장과 등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대표적인 유목민족은요, 동아시아에서 이런 유목민족들이 나타납니다. 흉노, 선비,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진족은 사실 유목민족이라기보다는 수련민족에 가까운데요.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함께 유목민족으로 묶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차차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농경민족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유목민족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관계, 이 두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평상시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평상시의 이들은 어떤 관계냐? 상호 협력적인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 다른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쓰는 물건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뭐
사오고 그들이 필요한 거 팔고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자, 농경민족들은 유목민족들한테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팔았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뭐 곡식, 곡물이라든지 차, 비단, 그 다음에 술 만들 때 쓰는 뭐 누룩, 그 다음에 황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유목민족들한테 주로 팝니다. 자, 그러면 유목민족들은 이런 것들을 사고 또 어떤 것들을 팔았을까요? 유목민족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축 기르는 게 가장 주된 생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경민족도 당연히 말 필요로 하죠. 그죠? 이동과 전투의 수단으로 말이 필요해서 말 같은 거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가죽 모피라든지, 그치? 뭐 아니면은 주옥. 주옥은 욕 아니고요. 뭐 구슬옥이에요. 장신구에 쓰이는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을 통해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상호 협력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급격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를 관측한 과학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한 300년에서 400년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누가 생존의 위협을 강하게 받을까요? 기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과 어느 쪽이 훨씬 더 생존의 위협을 강하게 느낄까? 그렇죠. 물론 농경민족도 갑자기 추워지면 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춥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데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면 그들의 생존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없는 이 유목민족들 어떻게 할까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겠죠. 유목민족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한다면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또는요, 원래 이렇게 교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두 국가 사이에, 민족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국가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목민족과의 교역을 끊는다든가 등등등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오던 교역이 중단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의 교역이 중단되면 어느 쪽이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 그렇죠. 보면은 요런 거는 없어도 지금 당장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은요. 그죠? 생필품이에요. 그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교역이 제한될 경우에 또 가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농경민족보다는 유목민족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유목민족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교역이 중단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살 수 없으면 쳐들어가서 뺏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농경민족이 사는 지역을 침략하게 되고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약탈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침략해서 약탈해 가니까 농경민족들이 당연히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두 민족 사이에 충돌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목민족들이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나 아니면 교역이 제한되는 일이 나타났을 때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또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역사를 봤을 때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은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사는 자연적인 차이,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족들은 유목민족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해요, 그죠? 기껏 열심히 농사지어놨는데 쟤네가 와서 다 뺏어간다든가, 그죠? 또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유목민족들, 농경민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농경민족은 유목민족들을 상당히 멸시하는, 깔보고 얕잡아보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멸시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쟤네가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에 대한 멸시와 경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역사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요, 북방 유목민족들을 낮춰서 얕잡아 부르는 말, 오랑캐라는 용어, 그죠? 이런 것들이 이 농경민족이 얼마나 유목민족을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멸시의 감정을 담은 욕 혹은 뭐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계 봅시다. 이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얘네들이 말을 타고 갑자기 뿅 하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순식간에 대응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게다가 얘네가 쳐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얘네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약탈을 끝내고 말을 타고 도망가 버리는 뒤야. 쫓아가서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가보면은요, 이미 얘네들은 그 넓은 초원으로 말을 타고 도망가 버리고 흔적도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잡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막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유목민족의 침략과 약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아예 넘어오지 못하도록 말 타고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또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생업의 차이, 그들이 처해 있는 자연환경의 차이는요, 동아시아 역사 변동과 갈등, 또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이러한 차이는요, 어느 한쪽이 더 우수한 민족이다, 어느 한쪽이 더 뛰어나지 어느 한쪽이 더 열등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경민족에 속하니까 사실 이런 어떤 관점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려면은 이런 어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차이는 문화적인 우수함과 열등함,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각각의 민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맞춰서 적응한 결과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혼자 해도 잘 녹화가 되네요. 다음부터는 좀 혼자도 해볼까? 라고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은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고, 영상을 찍는 게 훨씬 더 수업이 잘 된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여러분 아무튼 이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